자, 안녕하세요. 신림역에서 차 막힐까봐 지하철 타고 왔는데 엄청 머네요. 걸어 올라오는데 버스 탈 걸. 예, 자, 그래도 안 늦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민법이잖아요, 맞죠? 민법이고 우리가 16회고 시험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죠. 예. 2달 정도 남은 시점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한번 저랑 같이 16회 보고 나면 글쎄요, 한번 차분하게 볼 시간은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문제들, 지문들은 다 아예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책이 다행인 건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따로 복습 시간은 최소화하시고 딴 거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고 뭐 오늘 댁에 가셔서 오늘은 좀 그런가? 하여튼 기억에서 날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잡아두시고 그리고 날 잡아서 우리 16회니까 8회 정도에 한 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기본 강의부터 진행을 하고 기출을 했어야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는 첫 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노무사 기출 문제를 좀 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점수가 높아서 그래요. 목표 점수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85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기출 문제와 뭐 최신 판례 정도.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40문제로 늘고 우리는 이제 물권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구석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 책에 변리사 문제가 있지만 변리사 시험이 약간 그렇거든요. 구석에서 좀 냅니다. 구석에서 내면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와 상관없이 조금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구석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 봐야 되냐? 완전 비효율이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교재는 노무사 7년 기출하고요.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과 변호사 모의 시험이 있어요. 이제 변호사 시험 보는 로스쿨생들은 그 3학년 때 시험을 3번 보거든요. 6월, 8월, 10월. 그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게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인가요? 뭐 거기서 내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짬뽕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문제는 A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B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 A급이라서 A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니까 노무사 기출 문제를 A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B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교재 분량은 좀 많죠? 저는 항상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많아 보이지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걸 계속 이제 지우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살릴 문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가 뭐예요? 하루 안 걸려요. 이거 다 보는데 금방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회독하는 거는 좀 익숙하시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다회독이기도 하고요. 한 번 보고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법학 노무사 시험의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법학의 특징은 뭐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2번 정도 볼 때까지는 안 본 거랑 똑같죠. 3번째쯤 돼야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연결이 되고 한 7, 8회독 정도 해야 이제 이해도 되고 정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출 문제를 실전에 가서 풀겠다. 이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법만 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풀겠다. 이거는 늦는 것 같고요. 가서는 이제 확인하는 거죠.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체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러라고 시간을 짧게 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 때부터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도요. 뭐 표현이 바뀌거나 다른 페이지에 가 있으면 좀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볼 때는 제가 다 보겠습니다. 빼놓지 않고 다 보겠지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똑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뭐 지우는 방법이 여러분들 뭐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뭐 밑줄 긋고 아예 삭선을 그어버리시거나 똑같은 페이지는 아예 찢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스탬프로 그냥 묶으시든가 화이트로 지우든가 하여튼 똑같은 걸 또 안 보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걸 또 보면 그만큼 시간이 가요. 우리는 지금 민법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이 2달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서 뭐 기본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일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포인트들만 저는 심지어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해설을 같이 하나하나 읽어가는 이게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해설을 외워서 뭐 하실 거예요? 특히 민법 객관식 시험인데요. 객관식은 그냥 읽고 직관적으로 OX만 떠올리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상은요, 무익한 게 아니라 유해하죠. 그 이상을 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 객관식 시험인데. 심지어 2차 시험에는 민법 주관식이 없어요. 민사소송법이 있지.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험만 붙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해설을 다 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공부하실 때 혹시 몰라서 제가 해설의 밑줄은 걷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흑백으로 복사가 돼 있겠죠. 뭐 뻔하죠. 그렇죠. 네, 흑백으로 할 것 같았어요. 네, 흑백인데 뭐 나중에 진짜 책은 칼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칼라든 흑백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한번 보고 필요 없는 건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찍고 해서 양을 계속 줄이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한두 시간 내에 이 한 번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야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순서대로 민법 총칙하고 채권 총론, 채권 강론으로 가겠죠. 민법 총칙도 일반 기본서 편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A냐 B냐 이런 건 무시하고 할게요. 어차피 다 볼 거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A는 노무사 문제, B는 다른 시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뭐 7시부터 10시 반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7시를 넘기는 일은 없을 거고요. 오늘 이제 걸어온이라고 1, 2분 늦은 거고. 그러나 이제 끝나는 시간을 10시 반을 채우진 않을 겁니다. 대충 10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끝내면 좋고요. 왜냐하면 10시 반이면 저도 다음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하여튼 컴팩트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고 가자.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는 시험만 붙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민법 총칙. 제가 이제 떠들어도 여러분들 아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힘 빼고 들으시고요. 혹시 이상하다 요것만 따로 체크해 놓으셨다가 뭐 따로 관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겁니다.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별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지. 이거 뭐 생각해서 이해하고 이거는 진지하게 했어야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건 어떻게 하냐? 해설은 그럼 한번 보세요.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컴팩트하게 가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럼 우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땐 해설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1번 역시 민법 일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법 총칙은 민법 전체의 총칙인데요. 그 안에서도 총칙, 되게 재미없는 내용들, 뭐 민법이 뭐고 권리가 뭐고 법률관계가 뭐고 하는 재미없는 내용들이 앞에 좀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권리주체, 객체, 변동, 소멸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민총은. 역시 민법 일반 좀 재미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민법 일반 기본 이론 하셨다면 민법 일반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관습법이고요. 또 하나는 신의칙이죠. 관습법과 신의칙.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 앞부분에서는 뭐 그거만 봐도 된다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제 40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역시 관습이죠. 자, 관습법과 관습.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관습법과 관습. 관습법에 관한 설명. 관습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이니까 뭔가 둘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관습법은 말 그대로 법이고 관습은 법이 아니죠. 법률 해석 기준일 뿐입니다. 사실 인정의 소재일 뿐이에요. 자, 1번 봅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요. 요건이 있잖아요.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어떤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최상의 기본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외우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왜? 객관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거, 아닌 거, 이거 OX로 열심히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뿐이죠. 우리가 여기다 관습법의 요건을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객관식인데. 자, 일단 온천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온천에 관한 사건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온천에 관한 어떤 권리가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2번은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관습은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된다. 이거는 이제 관습법의 요건을 잘못 얘기한 거고요. 자, 관습은 직권으로 확정하지 않죠. 여러분들 관습법이나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알 텐데요. 우리 재판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받아주는 게 있고 판단하는 게 있고 당사자 주장 없이도 그냥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건 이제 사실 문제죠. 사실. 그런데 법, 이건 판사가 전문가죠.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직권으로 확정을 합니다. 근데 관습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
없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를 해줘야 알죠. 법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관습이 있는지. 자, 4번 유명한 판례죠. 이게 이제 유명한 리딩 케이스죠.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미성년자라도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죠. 성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요, 요게 이제 밑에 해설을 보시면 91년도 판례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뭐 나중에 우리 그 딸들의 반란인가요? 그 판례 통해서 바뀌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종중원이 되는 거. 종중원이라는 게 이제 종중이라는 게 공동 선조를 모시는 거 아니에요?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어야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해설도 그렇게 돼 있죠. 자, 5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됐다면 나오네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관습법의 성립 요건 전체 법질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부합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딸들의 반란, 종원 성년인데 종중원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거 그런 거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녀 평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 그게 2번, 그 다음에 5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한 거 아닌 거 외우는 게 이제 1번이고요. 3번은 약간 민사소송의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뭐 법원이 뭐 너는 뭐예요? 뭐 사실을 말해란가? 너는 사실을 말해라. 내가 권리를 준단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우리 재판이라는 건 당사자가 나와서 법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판사가 하는 거고요. 당사자는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팩트만, 사실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사실을 법리에 포섭시켜서 결론을 내는 거는 법원의 일이고요. 법리에 포섭시킬 때 적용되는 법규, 법 이거는 판사가 전문가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습을 사실인 관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사실이잖아요. 민법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법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인 관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1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 맞죠? 법이잖아요. 법.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우리 조문에도 있죠. 그 다음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즉 강행 규정에 반하지만 않으면 법칙이 됩니다. 사실 이 관습법과 기존의 성문법령이 저촉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견해 대립이 있죠. 우리 판례가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습법과 현행 법령이 부딪히면 성문법이 부딪히면 성문법으로 갑니다.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반대견해 뭐 대등적 효력설 있는데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 해설에 있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 법이다 법. 효력이 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우리 이제 물권법을 안 배우니까요. 좀 낯설긴 할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일단 무허가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우리 건물은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건축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허가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몰래 건물 지어버리면 이거 무허가 건물이에요. 걸리면 철거하라고 나올 거고요. 버티면 이행강제금 나올 겁니다. 계속 버티면 강제철거 될 거예요. 무허가. 근데 이제 등기는 뭐냐면요. 물권법을 안 배우셔도 이게 등기 얘기가 민총에 나오긴 하죠. 등기는요,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내 거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각종의 제한 물권들, 저당권이니 뭐 전세권이니 지상권이니 이런 것들도 공시가 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등기부를 공시 역할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민법 186조에 가면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내게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샀는데 매수인 샀다는 거 아니에요? 샀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186조에 따라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민법 186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샀잖아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런 거 인정할 수 있겠냐?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런 거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런 거 인정하면 그럼 186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우리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습법이 아닌 거,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벌써 2개 외웠어요. 온천에 관한 권리와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 이 2가지. 자, 3번. 종중의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난다. 명칭을 잘못 썼다. 그런 명칭을 종중은 원래 어떻게 써요? 무슨 밀양박씨, 무슨 파, 종중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명칭을 자유자재로 썼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종중의 실체가 부인되느냐? 그렇진 않죠. 종중의 실체가 뭔데요? 공동 선조를 조상으로 하는 후손들이에요. 그게 이제 봉양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체가 유지된다면 명칭 좀 잘못 쓴 게 어떠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중에 관한 소송들에서는 종중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유사종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선조를 모시는데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 성인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건 종중이 아니에요. 우리 유사종중이라고 그래서 종중으로서의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4번. 자, 사실인 관습. 법이 아닙니다. 자, 사실인 관습은 법률형의 해석 기준이 되죠. 사실인 관습은 법률형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재판의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법률형의 해석 기준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재판입니다. 이거 2글자로 재판이라고 그래요. 법률형의 해석. 이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한테 돈 1억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한테 1억 갚으라는 소장을 내죠. 그럼 재판이 열리겠죠. 그럼 재판이 뭐예요? 과연 원고가 피고한테 1억을 빌려줬는지. 원고가 피고한테 1억을 빌려줬다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돈을 갚았다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의 핵심은 과연 돈을 빌려줬느냐. 요거거든요. 사실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사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혹시 차용증이 있다면 그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해석할 거냐. 이 관습 같은 것들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고요. 이게 재판의 자료입니다. 다만 그 중간에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 사실인 관습은요. 강행 규정을 뒤집을 수는 없죠. 조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임의 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5번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재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우선 관습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면 관습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원이라고 해가지고 순서가 나와 있죠. 그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106조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관습은 임의 규정의 영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강행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강행 규정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나중에 105조에 가면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강행 규정에 배치되는 관습은 효력을 줄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석하면 도대체 강행 규정을 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B번, B-02번 문제는요. 2번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관습성의 물권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관습이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된다. 이건 다 아시는데 혹시나 임의 규정의 영역에서만 된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임의 규정. 이건 그럼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냐? 아니, 조문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노무사 문제 A 하나 있네요. 이거 진짜 이런 문제가 제일 좀 전통적인 올드한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가끔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하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판례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자, 사건. 당연히 우리는 사건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헌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건의 성격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니까 지배권이니 형성권이니 항변권이니 청구권이니 이런 게 있네요. 이제 이 재미없는 얘기들이 앞부분에 나오죠. 지배권은 뭐냐? 뭔가 물건 혹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내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죠. 그렇죠? 채권은 지배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형성권. 이건 어떤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권리죠. 일방적 의사 표시로. 그게 이제 우리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의 취소권.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됩니다. 형성권.
자, 매매 이야기 완결권. 네, 여러분들 이것도 형성권이죠. 이거 이제 채권법의 매매편에 가시면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매매 예약을 완결한다는 건 예약을 본계약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적당한 사실 우리가 이 매매 예약이 꼭 적당하진 않은데 그냥 음식점 이것도 크게 보면 매매니까 가서 예약하고 밥 먹으러 가면 본계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형성권. 자, 동의안 같은 거 항변권이죠. 다만 같이 하자라고 연기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 자, 그런데 5번 같은 거예요. 부매청.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름만 청구권이죠. 이건 이름만 청구권입니다. 채권법 가면 하는 거죠. 이건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이 목적물의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건물 임대차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차 계약 관계 끝난 상태에서 사라라고 하면 뭐 일정한 요건은 있어요. 임대인이 설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되는데요. 그걸 사라라고 하면 사야 됩니다. 뭐 매매 계약이 당연히 성립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입니다.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해설에 있지만 이름만 청구권이지 형성권인 것들이 몇 개 있죠. 외우시면 되죠.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283조 같은 것들은 물권법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도 물권법에 있네요. 지료증감 청구도 물권법에 있네. 부속물 다 물권법에 있네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도 있지만 임대차에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민법 총칙은 아무래도 물권법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요. 이제 신의칙 얘기네요.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 뭔지 아시죠? 인지청구권. 우리 이제 자식. 우리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가족법에 가시면 그 친자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다루는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자식은요. 내가 낳은 자식, 생자가 있고 기른 자식, 양자가 있습니다. 둘 다 자식이에요. 근데 그 생자, 낳은 자식에는요, 친생자가 있고요. 친생자는 이제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식은 기본적으로 친생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혼인관계 외에서 낳은 자식, 혼외자가 있습니다. 혼외자.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혼인관계 외에서 나오죠. 왜냐면 어머니는 티가 나니까 혼인관계 외에서 낳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바람펴서 낳은 자식, 이 혼외자잖아요. 혼외자를 내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인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지는 그 아버지가 바람폈다고 하면 아버지가 이거 내 자식 맞다 이렇게 인지하는 이제 임의인지라는 게 있고요. 그 혼외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당신이 내 아버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인지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지 청구권 느낌이 딱 어때요? 이거는 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피가 섞여 있는 아니 아버지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한다고 아버지가 안 되나요? 그 뭐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포기하나요? 아들 안 할래.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럼 혹시 인지청구권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내 혼외자가 아버지가 있는데 한 뭐 30년을 뭐 아버지한테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30년 흘렀다면 혹시 인지청구권 실효의 법리가 적용돼서 행사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청구권은 포기도 안 되고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권이 그런 것이고요.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을 늘리지 않기로,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늘릴 수 없나요? 보통 이제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보통 임차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진짜 임대차 끝날 때까지 절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증액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월차임을 남들 다 1,000만 원 내고 있는데 혼자 100만 원에 해놓고 증액 금지 특약 맺은 상태에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증액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기존의 약정, 이 부증액 특약을 뒤집을 만큼의 사정 변경이 인정될 거냐는 문제는 있지만 할 수는 있겠죠. 3번. 자,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습법.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장 입증 없어도. 왜 그랬죠? 법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의 측이 법이에요? 법입니다. 우리 판례가 신의 측도 법이다. 하나의 법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문에 있다니까요. 신의 측은. 신의 측은 어디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조문에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크게 보면 법이기 때문에 주장 입증 필요 없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자, 4번.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게 얼핏 이 판례를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 가면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예, 취득시효. 취득시효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물권법을 안 배워도요. 2차 시험 가면 어차피 민사소송법을 해야 되고요. 민사소송법에서 물권법 얘기만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물권법을 안 해도 민법 총칙 채권법의 물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물권의 물자만 보이면 비슷하면 무조건 안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해 보여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노무사가 나갔는데 물권법을 하나도 모른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노무관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노무사니 변리사니 변호사니 구별 안 해요. 어쨌든 다 법률 전문가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민법에서 물권법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좀 해봅시다. 취득시효. 이제 물권법에서 배우긴 하지만 취득시효, 이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지만 더 유명한 점유취득시효를 말씀드리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한 기간, 뭐 20년, 등기했다면 10년 정도를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소유등 청구권을 주는 그런 게 이제 취득시효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답니다. 자기가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걸 몰랐대요. 모르고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시효 주장을 하는 거. 이거는 왠지 허용돼야 될 것 같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우리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4번 해설에 있죠. 이런 판례는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르고 시험장 가면 반대로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나중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몰랐는데요. 이건 애초부터 네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우연히 20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억울할 거 없어요. 애초부터 지 게 아닌데요. 뭐. 내 거였다가 잃어버렸다면 억울하겠지만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됐다고 억울해하는 거는 그건 조금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이게 뭐 워낙 유명한 판례고요.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거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무효 주장하는 거 되죠. 왜 그렇죠? 아니 이거 뒤집는 거 아니에요? 지가 해놓고 나중에 지가 무효라고 그러면 막 뒤집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걸 이제 금반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법률행위 하고 나서 뒤집지 마라. 이 금반원의 원칙이 신의칙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럼 금반원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금반원에 반해서 뒤집지 마라라고 하면 그럼 강행법규 위반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요. 뒤집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강행법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강행법규 유지가 훨씬 중요하죠. 따라서 뒤집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금반원의 한계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칙의 한계, 금반원의 한계. 강행법규일 때 그렇습니다. 강행법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뒤집어도 되는 강행법규가 뭔지를 외우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뭐 사립학교법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민법에서의 능력 규정, 미성년자니 뭐 이런 능력 규정도 크게 보면 강행 규정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뒤집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고 나서 취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해설에 있는 상법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우리 상법에 가면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굉장히 중요한 거를 딴 사람한테 넘길 때는 총회 특별거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분의 2인가 그럴 거예요. 이 규정도 일종의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도 된다. 외우시면 되겠죠. 하여튼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외우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면 자동으로 풀린다.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많이 주고 한 문제 가지고 3시간 해봐라. 이러면 뭐 이해 차분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요이 땅 하면은 째깍째깍 시간이 오기 때문에 뭐 이해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점수로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객관식 지문은 백지에다가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 2차 시험의 민사소송법처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발라야죠. 그러려면 양을 줄이고 똑같은 거를 계속 지워나가야 됩니다. 자, 계속 관리, 분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분류예요, 분류.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수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 이제 잠깐만요.
그렇죠. 횟수로는 제가 이제 변호사 10년 차거든요. 그리고 강의는 15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강의를 했냐면 저 그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 입문 강의도 했었고요. 그 이제 재판연구원이라고 로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대비도 했었고 또 민사집행법도 했었고 뭐 민사재판 실무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갓 공부 시작한 분부터 정말 마무리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무슨 어떤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날로 먹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진짜. 조금 노력해서 좋은 점수 받는 분들의 특징이 되게 영악합니다.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한때는요, 수험 공부를 할 때는 영악하게 공부하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혐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우직하게 해야 된다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험 공부는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짧게 투입해가지고 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무 가면 이거 가져가지 않나요? 솔직히 아니죠. 실무 가면 뭐 이거 뭐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찾아보면 구글하면 되고. 그래서 뭐 실무에서 법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일반인이죠. 근데 그 정도 될 리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나가서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는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영업을 해야죠.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거를 긁어줘야죠. 사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뭐 민법 지식이 나가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찾아보면 되지.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좀 영악하게 해야 돼요. 영악하게 하려면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구별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건 전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범위에 나와서 합격선에 이렇게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자꾸 모르는 거를 공부하기가 좀 불편해요. 자꾸 모르니까, 자꾸 틀리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 안 하고 그 대신 내가 아는 거는 공부하면 마음 편하거든요. 뿌듯하고. 그러니까 계속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거 계속 안 하고 시험은 모르는 데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아는 거 맞췄다고 점수 2배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1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피드백하고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아는 거 모르는 거 계속 분류하고요. 아는 거는 과감하게 지워야 돼요. 근데 혹시 나중에 모를 수 있잖아. 이러면 못 지우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좀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빨리 붙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분들이 막 로클럭도 되고 해요. 모든 시험이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신해칙. 자, 지겹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는 좀 지워주세요. 두 번째 볼 때부터는 과감하게 이거 그냥 나중에 안 보면 되지. 이제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꾸 본다니까요. 있으면 보게 돼요. 자꾸 이렇게 저는 연필 딱 자대고요. 연필로 지워버리시고 그래도 보면 아예 화이트로 지워버리시거나 안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돼요. 자, 2번.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요. 그렇죠? 사정변경 원칙에 기한 계약 해지는 예전부터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채권법에서 했지만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지의 전형적인 판례가 이사의 직위에서 부득이 회사 채무 보증 섰다가 사임하거나 퇴임하게 되면 해지권 주잖아요. 그게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해지인데 지금은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란 말이죠. 이것도 인정될 거냐. 근데 해지와 해제의 차이는 아시죠? 해지는 장래요. 해제는 소급표예요. 자, 우리 판례가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도 인정합니다. 가능성을 인정해요. 그럼 실제로 인정한 예가 있냐? 아마 없을걸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뭐 먹히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뭐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해제 그런 데서나 인정될까요? 하여튼 잘 인정 안 해주죠. 진짜 할 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더라도 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만입니다. 만. 그래서 중간에 해설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주관적이나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 사정이 포함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3번. 지겹네요. 그렇죠? 이런 거 과감하게 설마 이 지문이 앞에 있는 지문이랑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내면 내가 틀릴 수 있잖아. 한 번 더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요. 이거 구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셔야 됩니다. 제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말씀드린 적이 있나?
제가 어떤 분 책, 그 여성분 책이었는데요. 이거 막 이렇게 스탬플러로 책이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질문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더니 또 볼까봐 자기 성격상 자꾸 보니까 찍어버렸다. 그럼 저 같으면 찢어버릴 텐데 그건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스탬프로 찍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어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그럴 때, 야, 너 10년 동안 나한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잖아. 소멸시효 완성해서 못 갚겠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 원용권, 이게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느냐? 있죠. 여러분들 근데 상식적으로 객관식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없다. 이 지문을 동그라미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지가 없는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있을까요? 별로 없죠.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100%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100% 좋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한 80% 좋아하면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지가 없다. 이거는 조금 힘든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X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해설해 보시면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지 않겠죠. 상당 기간.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 칩니다.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죠. 어쨌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없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5번 같은 거요. 이런 거. 다시 보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의 측의 한계, 강행규정 뒤집어도 된다. 왜? 강행규정이 더 중요하니까. 표현이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표현이 좀 다른가? 예를 들면 우리 앞문제에서요. 앞문제에서 5번 지문 아니었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와 지금 지문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설마 표현이 다르다고 그대로 남겨두자 이러면 여러분들 지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자, 또 신의측 관련해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그냥 일부를 감축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불친절하긴 한데요. 하여튼 답은 이런 거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가 법원에 이제 청구해달라, 뭐 이제 인용해달라라고 하면서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재판은요, 무슨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당사자가 나와서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알아서 다 조사해가지고 뭐 진실을 밝혀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나 있던 재판이고요. 우리의 지금 재판은 철저하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당사자가 판단해 주세요. 끌고 들어오는 것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들만 고려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끌고 오지도 않은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고요.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인정해버리면 변론주의 위반입니다. 자, 근데 이 사안은 채권자가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 예를 들면 채권자가 난 피고가 나한테요 뭐 그림 그려주면 3천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라면서 계약서를 들고 와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림 그려줬으면 3천만 원 주면 되고요. 그림 안 그려줬으면 3천만 원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조금밖에 안 그렸으니까 1,0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허용하면요. 계약을 왜 하죠? 우리 채권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서 존중돼야 돼요. 우리 사법이잖아요. 사법. 근데 법원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함부로 감축한다?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기억해 두세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사 지가 뭐라고? 지가 뭔데?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했다는데 너는 했냐 안 했냐만 판단하면 되지. 뭔데 네가 끼어들어서 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절대로 감축할 수 없냐? 있죠. 지금 그림을 진짜 스케치만 해놨는데 어떻게 3천 주겠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건 인정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자, 이것도 너무 유명한 판례죠. 이 아파트를 우리가 최초에 파는 사람을 분양자, 최초에 사는 사람을 수분양자 이렇게 부르죠. 뭐 그 다음부터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부르지만 처음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파는 사람을 우리가 분양자라고 합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즉 팝니다. 자, 여러분들 분양할 때 중요한 사항들은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긴 뭐예요? 공동묘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사실 말이 좋아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죠. 이 사안은 이제 창문을 열면 바로 공동묘지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사겠어요? 사도 헐값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의칙 위반이냐? 위반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죠. 그 사항이 뭔데? 고지할 신의식상 의무가 있는 사항이다.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뭐 이런 거. 자, 3번.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경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정상인 기준으로 자, 그러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정 변경 원칙이 신의칙 중에 하나인데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이행해 이렇게 넌 계약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가 예견할 수 있었대잖아요. 그럼 지 잘못이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말을 바꿔내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경제 상황의 변동 같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러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자, 이것도요. 지겹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죠. 강행법규라는 말이 보이고요. 하고 나서 무효 주장한다는 말이 보이고 신의칙이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금반원의 한계, 신의칙의 한계. 지겹습니다. 이런 거 이제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5번. 저 같으면 다시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안 보면 틀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 보면 틀려요, 이거. 근데 거꾸로 한 번 보면 안 틀릴걸요? 너무 특이해서. 5번 지문 아까 설명드렸죠. 사실 강의할 때부터 똑같은 게 나오면 그냥 아예 그냥 보지도 않으면 참 좋은데요. 그건 이제 저한테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 번은 보시고 여러분들 책에는 다 지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700페이지라고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 한 번 강의 끝나고 나면 뭐 한 350페이지로 줄어져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보면 그게 또 한 200페이지로 줄어져 있고 시험 뭐 2달 남았으니까 마지막에는 뭐 한 스티커 몇 개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티커 한 100개 정도만 붙어 있으면 스티커 100개 여러분들 1시간이면 뭐죠? 1시간이면 뭐예요? 한 30분이면 보겠네. 그러면 되죠. 그럼 나머지 거요. 안 붙여놓은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좀 믿어주세요. 제발. 그렇게 소심하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문이 나온 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법전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뭐 모의고사인가 뭐 그래서 그 로스쿨 3학년생들이 보는 변호사 시험의 모의고사입니다. 어차피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분들이 출제하니까. 자, 이거요.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약정을 무효로 해서 돈 안 줘도 되느냐. 설마요. 적당한 금액은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소장 하나 내주고 10억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10억을 줘야 되느냐? 아니죠. 한 1,000만 원도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한 소장이면. 그래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 어떻게 줄이죠? 신의칙. 근거는 신의칙.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해서 신의성실호 측에 반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X. 적당한 금액은 줘야죠. 자, 그 다음 선행행위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렇죠. 선행행위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행행위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뒤에 다른 행동을 안 하겠구나라고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집는 모순된 후행행위를 합니다. 그럼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가 지 혼자 착각에 빠져서 한 거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면 그럼 그거는 모순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정당하게 이제 네가 다른 행동 안 하겠지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뢰 자체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의료법 위반 사안이었는데요. 우리 사무장 병원 그겁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의사만 차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나 학교재단 뭐 이런 데만 할 수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병원 차리고 의사 고용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불법이거든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러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없죠. 자, 이거 농지의 명의수탁. 명의신탁도 사실은 물권법에서 나오는 용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이거는 일상생활 용어 아닙니까? 명의신탁.
우리 이제 물권법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만 배우니까 어떤 부동산을 사요. 그럼 내 명의로 해야죠. 근데 내 명의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부동산이 또 있는 경우에. 부동산 여러 개 있으면 세금 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죠. 사실은 내 건데 우리가 그걸 명의신탁 이렇게 하는 거죠. 명의를 믿고 맡긴다. 그때 명의를 받는 사람을 명의수탁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신탁자 이렇게 부르죠. 자, 농지를 명의순탁했습니다. 이런 짓 왜 할까요? 아니 아까 제가 세금 때문에 명의신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 농사 짓는 땅 이건 왜 명의신탁할까요? 우리는 농지법에는요. 자격농,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 취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이제 옛날 뭐 농산물 수입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기본 농산물은 갖고 있어야 그 이제 국가 안보에도 좋으니까 뭐 그런 취지로 옛날 법이긴 한데 그래서 아직도 그 자격농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농지 살려면 그 농취증이라고 해서 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없죠. 내가 뭐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걸 농지의 명의수탁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경,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짓는, 스스로 농사 짓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증명받아가지고 등기 마쳤고 당연히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겠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그냥 뒤집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난 사실은 자격농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강행규정에 위반한 거는 뒤집어도 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농지법을 강행규정이라고 보면 뭐 뒤집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판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옛날 판례네요. 농지개혁법이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요즘은 이제 농지 무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하지 않으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거 강행법규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자, 그다음 권리남용 금지. 어떻게 보면 신의 측에서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죠. 사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거의 신의 측이랑 대등한 레벨이고 조문도 아예 권리남용 금지라고 해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자, 기억.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아까 했죠. 여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지문을 살리고 아까 왜 간단한 거 있잖아요. 채무자가 뭐 소멸시효 완성하는 것도 뭐 권리남용 될 수 있다. 그걸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게 있다면 그래도 좀 자세한 거 하나 남기고 간단한 걸 지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니은. 권리남용은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냐 이제 생각해 봐야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은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권리남용이 법입니까? 그렇죠. 왜요? 권리남용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에요. 신의 측은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의 그 칙자가 법칙 할 때 칙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디귿 같은 지문을 읽으시고 이걸 유치권 남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상한 남용이 되는 힌트들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유치권, 이것도 물권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유치권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지 않나요? 유치권은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다만 그 돈 받을 권리가 물건에 관한 권리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령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공사대금이라든가 돈 받을 거 못 받은 보수채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안 주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갖고 오면 물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강한 담보 물건이 어디 있나요? 유치권이 사실 제일 강해요. 공사업자한테 여러분들 건축주가 돼서 전원주택 하나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그 사람이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사대금 안 줘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을 그냥 점유해요. 안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집 인도받으려면 돈 줘야 돼요.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는 물건,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유치권을 허위로 만들어내면 그 물건 아무도 안 사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짓 하다 걸리면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하면 소송사기이거든요. 자, 이 사안을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최우선 담보권으로서의 지위, 이거보다 강한 권리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못 이겨요. 돈 안 주면 물건 안 준다는데 부당하게 이용해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렇게 계속 힌트를 주는데 유치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뭐 고의적으로, 뭐 작출, 뭐 부당하게 이용, 신의성 실원칙에 반하는 뭐 이런데 유치권 남용이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틀릴 것 같은 지문인데 그래도 한 번은 보셔야죠. 그래서 조금 과감하신 분들은 야 이건 시험장 나와도 내가 진짜 안 틀리겠다 하면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시기도 하는데 과감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에서 85점이나 90점 받고 또 다른 시험도 한 뭐 85점, 70, 85점 이렇게 받아야 무난하게 합격하지 민법 100점 받고 다른 거 50점 받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주세요. 밸런스를. 시험은 여러 과목을 보니까요. 그렇죠. 항상 인생은 하여튼 이 중용, 밸런스 잡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제일 어렵고 그걸 잘해야 사랑받는데 자,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권리 박탈 아닙니다. 신의칙 위반하면 권리가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권리를 어떻게 뭐 없애겠어요? 신의칙 위반으로. 다만 권리남용이라면 행사가 제한될 뿐이겠죠. 권리를 남용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게 이제 함부로 남자잖아요.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거. 그러니까 남용의 전제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함부로 쓴다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돈 함부로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건요. 돈이 있을 때 있어야 함부로 쓰죠. 없는데 어떻게 뭐 함부로 쓸 것도 없죠. 있을 때 뭐 낭비고 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 남용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있는 권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박탈한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권리 박탈이라는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제한입니다. 예, 여기 이 페이지만 더 보고 잠깐 쉴게요. 한 페이지만 더 봅시다.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행위의 효과가 부인되는 권리는 물권만이냐? 그럴 리가요. 뭐 물권이든 채권이든 무슨 권리든 간에 권리남용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권리 안에 물권만 들어갈 리가 없죠. 자, 그 다음 이거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관련해서요. 우리 판례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인 권리남용 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이 상대방을 오로지 죽이려고 하는 그 주관적인 요건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권리남용 상황이 됐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오로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야 권리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 판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권리행사 목적이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로지 상대방,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한테 고통이나 손해가 주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이런 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주관적으로라는 말 보이죠? 그 밑에 객관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자, 이거는 이제 사립학교라는 말이 보이죠? 그리고 사립학교법 보이죠? 사립학교법. 이게 전형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립학교법에는 뭐 이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사립학교라는 게 뭐 유치원, 초중고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립학교를 설립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죠. 세금 혜택도 주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지원금도 주고 그게 이제 교육시설을 많이 갖춰서 열심히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의 그 필수 재산, 기본 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팔 때는요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립학교가 운동장을 딴 사람한테 판다. 그럼 애들 운동장 못 쓰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반원의 한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됩니다. 여기는 뭐 했죠? 팔진 않았고요. 담보 제공했어요. 똑같습니다. 담보 제공이나 파는 거나 다 처분행위예요.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담보 제공한 다음에 무효 주장하는 거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갈까요?